한 왕조의 시작, 그리고 비극의 시작, 1988년 7월 22일. 한 어머니가 맨해튼의 한 테라스에 서 있다. 도시 위로 14층이나 되는 높이에서 그녀는 난간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녀는 손을 뻗으며 제발 뒤로 물러서라고 애원한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할 질문 하나를 던진다. 그리고 그는 사라진다. 이것은 글로리아 밴더빌트가 겪은 첫 번째 비극이 아니었다. 그리고 마지막 비극도 아니었다. 네 명의 아들, 네 개의 완전히 다른 길, 그리고 세상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각자의 삶에 새겨진 상실.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다. 어머니를 원했던 상속자들의 이야기다. 글로리아 밴더빌트는 1924년 2월 20일 맨해튼에서 태어났다. 미국의 상류층, 말하자면 미국식 귀족 사회에 태어난 그녀는 철도 재벌의 후계자였던 레지널드 클레이풀 밴더빌트의 외동딸이었다. 그녀가 겨우 생후 18개월이었을 때 아버지는 강형변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에게 500만 달러 상당의 신탁 재산을 남겼다. 오늘날 가치로는 약 9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었다. 하지만 돈으로도 글로리아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은 살 수 없었다. 평범한 가족,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자신이 상징하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세기의 재판 그녀의 어린 시절은 하나의 공개쇼가 되어버렸다. 1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신문들이 세기의 재판이라고 부른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와 이모 거트루드 밴더빌트 휘트니는 법정에서 양육권을 놓고 싸웠고 그 과정은 글로리아의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과연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자극적인 이야기들로 타블로이드 신문을 가득 채웠다. 재판은 1934년 9월에 시작되어 여러 달 동안 이어졌고 매일 새로운 폭로가 쏟아져 전국 신문의 한 면을 장식했다. 글로리아가 아기였을 때부터 키워온 사랑하는 보모 도도도 증언대에 섰다. 도도는 글로리아의 어머니를 딸보다 파티와 여행에 더 관심이 많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술, 부적절한 관계, 아이를 키우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생활 방식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증인들은 어떤 아이도 보아서는 안 될 장면들을 보았다고 말했다. 글로리아가 어른들의 세계에 속한 상황들에 노출되었다고 증언했고 그녀의 어머니와 한 후작 부인 사이의 관계는 수많은 소문과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글로리아 자신도 판사에게 비공개로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겨우 10살이었다. 어머니와 이모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고 아마도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감정을 말로 설명해야 했다. 판사는 그녀에게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은지 물었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아니라고 답했다. 이모와 있을 때 더 행복했고 어머니가 무섭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것이 글로리아의 진짜 감정이었는지 아니면 각자의 목적을 가진 어른들에게 지도받고 영향을 받고 만들어진 대답이었는지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감시 속의 삶과 첫 번째 결혼들 판사는 양육권을 이모 거트루드에게 넘겼다. 글로리아는 올드 웨스트버리에 있는 거트루드의 대저택에서 사촌들과 특권에 둘러싸여 호화롭게 자랐다. 하지만 그녀가 갈망하던 어머니의 애정은 여전히 부족했다. 여름에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도 철저한 감독 아래에서만 가능했다. 어머니가 그녀에게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이 감시되었다. 모든 만남은 지켜보였고 기록되었고 판단되었다. 언론은 그녀를 어디든 따라다녔다. 사진 기자들은 그녀가 머무는 집 밖에 진을 쳤다. 그녀는 어디를 가든 알아보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수군거리는 사람들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훗날 글로리아는 그 재판을 자신의 어린 시절에서 가장 트라우마가 깊었던 경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두 여자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공공의 소유물처럼 취급되었고 사생활은 신문 지면에서 갈기갈기 해부되었으며 정상적인 삶과 사생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 경험은 이후 그녀의 모든 선택을 형성했다. 글로리아는 자신이 갖지 못했던 가족을 만들겠다고 결심하며 자랐다. 자신에게 필요했던 어머니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17살에 처음 결혼했다. 도망치고 싶었고 사랑을 원했고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페티치코와의 결혼은 재앙이었다. 그는 폭력적이었고 그녀에게 잔인한 말들을 퍼부었으며 손찌검을 했다. 훗날 그녀는 그가 자신의 머리를 붙잡아 벽에 부딪히게 했고 눈에 멍이 들었으며 늘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들은 1915년에 이혼했다. 그리고 글로리아는 부와 아름다움이 고통으로부터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운 채 그 결혼을 떠났다. 스토코프스키의 시대와 첫 두 아들 몇 주도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시 결혼했다. 러폴드 스토코프스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였다. 그녀보다 42살이나 많았고 디즈니의 판타지아에서 교향곡을 지휘한 인물로도 유명했다. 그는 세련되고 교양 있었으며 예술적인 사람이었다. 펫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글로리아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다. 아이들, 자신만의 가족, 첫 두 아들 스탠과 크리스토퍼였다. 러폴드 스타니슬라우스 스토코프스키는 1950년 8월 22일에 태어났다. 가족은 그를 스탠이라고 불렀다. 2년 뒤인 1952년 1월 31일 크리스토퍼 스토코프스키가 태어났다. 글로리아는 마침내 가족을 갖게 되었다. 아름다운 두 아들, 뛰어난 남편, 그리고 밖에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삶. 하지만 완벽함이라는 것은 가까이 들여다보면 오래 버티기 어려운 가면인 경우가 많다. 러폴드 스토코프스키는 음악적으로는 천재였지만 통제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글로리아의 예술 활동을 격려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다. 글로리아는 갇힌 듯했고 억눌린 듯했으며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없다고 느꼈다. 30살 무렵 그녀는 프랭크 시나트라와 짧은 관계를 맺었다. 그것은 결혼이라는 감옥에 대한 반항이었다. 글로리아와 시나트라는 이후에도 그의 생이 끝날 때까지 친구로 남았다. 하지만 그 짧은 관계는 글로리아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 결혼은 그녀에게 필요한 결혼이 아니었다. 1955년 글로리아는 스토코프스키와 이혼했다. 그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주된 양육권이 있었으며 다른 방식의 삶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스탠과 크리스토퍼는 각각 5살과 3살이었다. 적응하기에는 아직 어렸지만 부모의 이혼이 흔적을 남기기에는 충분히 큰 나이였다. 스탠과 크리스토퍼의 서로 다른 길 양육권 합의에 따라 두 아이는 부모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어 보냈다. 한 해의 일부는 글로리아와 함께, 또 일부는 아버지와 함께 지냈다. 러폴드 스토코프스키는 이혼 후에도 아이들의 삶에 계속 관여했다. 그는 아들들의 예술적 성장을 격려했고 음악과 문화의 세계를 접하게 했다. 형인 스탠은 아버지의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은 듯 했지만 스포트라이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조용하고 사적인 성향이 강했으며 벤더빌트라는 이름을 따라다니는 대중의 시선 밖에 머무는 것을 편안하게 여겼다. 그는 어머니가 언론과 사회적 기대,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아주 일찍부터 자신은 그런 삶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결심한 듯 했다. 유명한 부모를 둔 어떤 아이들은 관심을 갈망하지만 스탠은 사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본능적으로 이해를 한 것 같았다. 늘 누군가의 관객 앞에서 연기하지 않아도 될 때 삶은 훨씬 편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크리스토퍼는 달랐다. 더 예민했고 더 예술적이었으며 부모의 관계가 만들어낸 혼란과 두 집 사이를 오가는 삶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았고 어릴 때부터 가능성을 보였지만 어린 나이에도 이미 가족 이름이 주는 무게에 힘겨워하는 듯했다. 스토코프스키라는 이름은 아버지 때문에 기대를 불러왔다. 벤더빌트라는 이름은 어머니 때문에 기대를 불러왔다. 크리스토퍼는 훗날 아버지처럼 음악을 하게 되었지만 가명을 사용해 활동했다. 어느 쪽 이름도 이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혈통이 아니라 자신의 작업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자신의 예술이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대평가되거나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평가받기를 원했다. 두 소녀는 일찍부터 벤더빌트라는 이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무게를 지닌다는 것을 배웠다. 돈은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았다. 명성은 사생활을 주지 않았다. 부는 다른 아이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평범함을 사주지 못했다. 그들은 벤더빌트였고 스토코프스키였다. 그것은 그들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대가 따라붙고 누군가 그들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이미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다는 뜻이었다. 루메과의 결혼,
그리고 진짜 사랑을 향한 갈망 글로리아는 아이들에게 안정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진이 찍히는 여성 중 한 명으로 살아가고 모든 연애가 신문 제목이 되고 과거에는 법적 선례까지 남긴 양육권 재판이 있었던 사람에게 안정이라는 것은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으려 노력하면서 동시에 두 아들을 거의 혼자 키우고 있었다. 1956년 글로리아는 다시 결혼했다. 이번 상대는 영화감독 시드니 루멧이었다. 이 결혼은 7년 동안 이어졌지만 아이는 없었다. 루멧은 재능 있고 성공한 인물이었으며 나이도 그녀와 잘 맞았다. 러폴드 스토콥스키와는 여러 면에서 달랐다. 결혼 생활 동안 루멧은 그 시대에 가장 찬사를 받은 영화들 중 일부를 연출했다. 12인의 성난 사람들, 밤으로의 긴 여로, 그리고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같은 작품들이었다. 그와 글로리아는 예술가들의 세계에서 어울렸고 파티를 열었으며 창조적인 삶을 살았다. 하지만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불꽃이 없었거나 이미 꺼졌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달랐던 것일지도 모른다. 1963년에 이혼했을 때 두 사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원망도 스캔들도 없었다. 그저 노력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이었을 뿐이다. 글로리아는 거의 40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유명한 남자들과 2번 이혼했고 자신의 삶을 시작해가는 두 10대 아들의 어머니였으며 여전히 늘 자신에게서 멀어져 있던 한 가지를 찾고 있었다. 진짜 사랑, 동반자 관계, 그리고 집처럼 느껴지는 결혼이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부유했고 여러 창작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혼란스러운 성장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는 듯 보이는 두 아들을 키웠다. 하지만 어린 시절 멀리서 부모를 바라보며 꿈꾸었던 그 사랑은 아직 갖지 못했다. 인생의 사랑, 와이엇 에모리 쿠퍼, 그리고 1964년 그녀는 마침내 그것을 찾았다. 인생의 사랑이었다. 와이엇 에모리 쿠퍼는 작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였다. 남부 출신의 매력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글로리아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다정했다. 그는 그녀와 같은 또래였고 그녀를 이해했으며 그녀를 상속녀나 상징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1963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결혼했다. 글로리아는 훗날 그 결혼이 유일하게 제대로 된 결혼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운명이 허락했다면 영원히 함께했을 유일한 남자였다고도 했다. 글로리아와 와이엇은 함께 그녀가 늘 꿈꾸던 가족의 삶을 만들었다. 이미 10대가 된 스탠과 크리스토퍼를 함께 키웠고 두 사람 사이에서도 두 아들을 낳았다. 카터 벤더빌트 쿠퍼는 1965년 1월 27일에 태어났다. 앤더슨 헤이스 쿠퍼는 1967년 6월 3일에 태어났다. 처음으로 글로리아는 자신이 완전해졌다고 느꼈다. 사랑하는 남편, 4명의 아들, 사랑과 창의성으로 가득한 집이 있었다. 와이엇은 훌륭한 아버지였다. 그는 인내심이 있었고 늘 곁에 있었다. 글로리아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해주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리고 그녀가 어린 시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이들과 함께했다. 아이들은 잘 자랐다. 스탠은 이제 10대 후반이 되었고 조경과 사업 분야에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유명세와는 거리가 먼 길을 선택했다. 크리스토퍼는 음악 활동을 이어갔고 여전히 철저히 사생활을 지키며 가명으로 활동했다. 글로리아와 와이엇 사이의 첫째인 카터는 부드럽고 사려 깊은 아이였으며 군사 역사와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막내 앤더슨은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았고 훗날 그의 커리어를 규정하게 될 지성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 14년 동안 그들은 그것을 가졌다. 글로리아가 늘 원했던 가족, 여러 번의 결혼을 거치며 쫓아왔던 행복, 그리고 자신이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첫 번째 큰 상실과 크리스토퍼의 사라짐, 그리고 1978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첫 번째 상실이었다. 와이엇 쿠퍼는 심장 질환 병력이 있었다. 1978년 1월 그는 50살의 나이로 심장절개 수술을 받았다. 그 수술은 일상적인 절차였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와이엇은 수술 중 세상을 떠났고 글로리아는 53살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 네 아들은 갑자기 가족의 중심이었던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카터는 12살이었다. 앤더슨은 10살이었다. 스탠은 27살이었다.
크리스토퍼는 25살이었다. 네 사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 상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와이엇이 제공하던 안정만을 알고 자란 앤더슨과 카터에게 그의 죽음은 참혹했다. 앤더슨은 훗날 아버지의 죽음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다. 10살 이전의 자신은 더 외향적이고 활발했지만 그 이후의 자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내성적이 되었고 감정을 보호하려 했으며 떠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어머니와 형 카터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자신이 떠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훗날 수십 년이 지나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깊숙이 그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카터는 더 힘들어했다. 앤더슨은 훗날 형을 너무 깊이 느끼는 사람, 평범한 삶의 거칠고 험한 면을 견디기에는 맞지 않았던 사람, 고통을 흡수하면 떨쳐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카터는 명문 달튼 스쿨을 졸업했고 프린스턴에 진학했으며 학업적으로도 뛰어났다. 하지만 그 성취 아래에는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무언가가 부서진 채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의붓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25살이었던 크리스토퍼도 자신만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 와이엇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 해인 1978년, 크리스토퍼를 이후 38년 동안 가족에게서 멀어지게 할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사라짐이었다. 38년의 침묵, 자세한 내용은 끝내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알려진 것은 이것이다. 글로리아에게는 크리스타 조이스라는 치료사가 있었다. 1978년 어느 시점에 이 치료사가 크리스토퍼와 그의 약혼녀 에이프릴 샌드마이어의 관계에 개입했다. 그 개입은 크리스토퍼의 약혼이 깨질 만큼 심각했다. 치료사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밴더빌트의 재산에 대한 영향력을 얻기 위해 글로리아를 조종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믿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크리스토퍼는 가족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모두와 끊었다. 어머니, 형제들, 모든 사람과. 그는 은둔자가 되었고 뉴욕주 어딘가에서 사적인 삶 속으로 사라졌으며 화해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했다. 10살이었던 앤더슨에게, 그리고 15살이나 차이 나는 형 크리스토퍼를 사랑했던 그에게 그 사라짐은 또 하나의 파괴적인 상실이었다. 와이엇을 잃은 데 이어 먼저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 형이 사라진 것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안전하다고 느껴졌던 가족이 갈라지고 있었다. 글로리아는 크리스토퍼에게 닿으려 했다. 그녀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고 그녀를 만나려 하지 않았으며 어떤 연락도 허락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다. 앤더슨은 성장해 예일대를 다녔고 기자가 되었다. 카터는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20대를 힘겹게 보냈다. 스탠은 조용한 조경 사업의 삶을 이어갔고 에밀리 골드스타인과 결혼했으며 아브라와 오로라라는 두 딸을 두었다. 그는 글로리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사생활은 지켰다. 그리고 크리스토퍼는 유령처럼 남았다. 존재하지만 부재로만 존재하는 사람, 밴더빌트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모든 것에서 걸어 나가기로 한 아들이었다. 법적 승리와 카터 쿠퍼의 비극. 1993년 크리스토퍼가 사라진 지 15년이 지난 뒤 글로리아는 자신의 전 변호사와 아들과의 관계를 파괴한 치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법원은 그녀에게 1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인정했다. 그 피해에 비하면 작은 위안이었다. 하지만 돈은 크리스토퍼를 돌아오게 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그를 돌아오게 하지 못했다. 글로리아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크리스토퍼의 사생활을 존중했다. 그의 부재가 가족 안에 영구적인 빈자리를 남겼음에도 그랬다. 2016년 앤더슨과 글로리아가 자신들의 삶과 관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일부러 크리스토퍼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를 잊어서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었다. 글로리아는 그가 무엇보다 사생활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완전히 말하기 위해서라도 그 경계를 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크리스토퍼의 부재는 곧 그가 다음에 벌어질 일에도 함께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다음에 벌어진 일은 글로리아의 남은 인생을 규정하게 될 비극이었다. 7월 22일 오후 카터 쿠퍼는
1987년 프린스턴을 졸업했다. 그는 아메리칸 헤리티지 잡지에서 군사 역사와 정치 분야를 다루는 도서 편집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23살 영리하고 예민했으며 뉴욕에 살면서 커리어와 삶을 만들어가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고통받고 있었다. 그는 최근 여자친구 베이런 마르크스와 헤어졌다. 그 이별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 그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약도 처방받았고 그 중에는 천식 흡입기도 있었다. 글로리아는 훗날 그 흡입기가 당시의 일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어쩌면 정신증적 에피소드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었다. 어쩌면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설명을 찾으려는 시도였을지도 모른다. 테라스 위의 마지막 순간 1988년 7월 22일 금요일 카터는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샌 그레이시 스퀘어에 있는 글로리아의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찾아갔다. 그는 집으로 다시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아파트 생활이 잘 맞지 않았고 가족과 더 가까이 있어야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했다. 앤더슨의 방이 더 컸기 때문에 카터가 그 방을 쓸 수도 있었다.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다. 카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스파게티였고 글로리아는 그것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다. 점심을 먹은 뒤 카터는 소파에 누워 잠시 낮잠을 잤다. 이것은 평범한 일이었다. 그들이 셀 수 없이 여러 번 해온 일이었다. 글로리아는 아들들이 성인이 된 뒤에도 종종 책을 읽어주곤 했다. 그녀는 뉴요커 한 부를 집어들고 마이클 커닝햄의 화이트 엔젤이라는 단편을 카터에게 읽어주었다. 그 이야기는 한 젊은 남자가 파티 도중 닫힌 유리문을 향해 달려가 부딪혀 죽는 내용이었다. 글로리아가 다 읽고 나자 두 사람은 그 이야기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 카터는 잠이 들었다. 글로리아는 그가 편히 쉬도록 방을 나갔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그녀의 남은 31년을 따라다니게 된다. 카터는 멍한 상태로 깨어났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글로리아가 돌아와 말을 걸었을 때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혼란스러워 보였고 방향 감각을 잃은 듯 했으며 평소에 그가 아닌 것 같았다. 글로리아는 그를 붙잡고 현실로 돌아오게 하고 진정시키려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몸을 빼내고 위층 앤더슨의 방으로 뛰어갔다. 바로 조금 전 이야기했던 그 방이었다. 글로리아는 점점 커지는 공포 속에서 그를 따라갔다. 앤더슨의 방에 도착했을 때 방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테라스로 달려갔다. 그리고 거기에 카터가 있었다. 거리 위로 14층이나 되는 높이, 테라스를 둘러싼 낮은 돌담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그녀가 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팔을 뻗었다. 그리고 일어나 수평선 쪽을 바라보았다. 글로리아는 내려오라고 애원했다. 간청했고 사랑한다고 말했고 무엇이 잘못되었든 함께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나중에 목격자들이 전한 질문을 했다. 자신이 언젠가 다시 무언가를 느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는 손을 놓았다. 글로리아는 앞으로 몸을 던졌고 순간적으로 그를 따라 뛰어내릴 생각까지 했다. 그 찰나의 순간 그녀는 두 아들을 잃을 것인지 한 아들을 잃을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그녀는 남는 쪽을 선택했다. 카터는 14층 아래로 떨어져 건물 뒤편의 그래피티가 가득한 골목에 떨어졌다.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고 신발은 신고 있지 않았다. 23살이었다. 시간은 대략 저녁 6입시였다. 그 이후 그리고 앤더슨의 의미 찾기, 앤더슨은 21살이었고 젊은 기자로 해외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전화를 받았고 자신의 형, 자신의 유일한 친형제,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알고 있던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냥 사라진 것이다. 경고도 없었고 작별 인사도 없었고 언젠가 말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말할 기회도 없었다. 그 후의 일들은 빠르게 이어졌다. 그날 밤 글로리아는 충격 상태로 의사의 관리를 받았고 몇 시간 동안 경찰과 말할 수 없었다. 형사들이 마침내 그녀를 조사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본 일을 설명했다. 카터의 눈에 있던 혼란, 그녀가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듯했던 모습이었다. 독성 검사 결과 카터의 몸에서는 마약이나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천식 흡입기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글로리아가 목격했다고 믿은 정신증적 붕괴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것은 없었다. 장례식은 나흘 뒤인 1988년 7월 26일 뉴욕의 세인트 제임스 성공회교회에서 열렸다. 카터는 10년 전 잃은 아버지 와이언 옆에 묻혔다. 바로 그 아버지의 죽음이 모든 무너짐의 시작이었고 그 끝이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스탠은 그 자리에 있었다. 앤더슨도 있었다. 크리스토퍼는 없었다. 그는 이미 10년째 가족과 떨어져 있었고 연락도 없었으며 어쩌면 신문을 통해서야 이 일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글로리아는 카터의 죽음에 대해 책을 썼다. 말이 되지 않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였다. 그녀는 천식 흡입기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정신증적 에피소드를 촉발했다고 결론 내렸다. 의학 전문가들은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글로리아에게는 설명이 필요했다. 자신의 아들이 스스로 떠나기로 선택했다는 생각 말고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다. 앤더슨은 훗날 인터뷰에서 카터가 우울증,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스트레스와 싸우고 있었다고 말했다. 형이 그런 압박을 잘 견디지 못했다고도 했다. 동시에 그는 카터가 혼란스러운 상태로 깨어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어머니의 이야기도 반복했다. 진실은 아마도 여러 요소들이 최악의 순간에 최악의 방식으로 겹쳐진 것이었을 것이다. 우울증, 스트레스, 약물, 시련,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밴더빌트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 원인이 무엇이었든 결과는 되돌릴 수 없었다. 카터는 사라졌고 글로리아와 앤더슨은 어떻게든 계속 살아가는 법을 찾아야 했다. 전쟁터와 디자이너 청바지 앤더슨은 일에 몸을 던졌다. 그는 종군 기자가 되었고 어머니를 공포에 떨게 할 정도로 위험한 곳을 찾아다녔다. 훗날 그는 자신의 일부가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형은 살아남지 못했는데 자신은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소말리아, 보스니아, 르완다로 갔다. 삶과 죽음이 매일 균형 위에 놓인 전쟁 지역과 분쟁 지역으로 향했다. 그는 잔혹 행위를 목격했고 고통을 기록했으며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상황 속에 자신을 밀어넣었다. 그것은 얼굴 보습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저녁 파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실적이었다. 솔직했고 카터의 죽음이 남긴 구멍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저격수의 총격을 피해 몸을 숙이고 있거나 집단 학살의 생존자를 인터뷰하고 있을 때는 개인적인 슬픔을 처리할 정신적 공간이 남지 않는다. 일은 갑옷이 되었다. 너무 많이 느끼지 않게 해주는 보호막이 되었고 고통을 생산적인 무언가로 돌리는 방법이 되었다. 글로리아는 남은 아들이 전쟁터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카터를 잃었다. 크리스토퍼는 소원함 속에서 잃었다. 스탠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따로, 조용히, 사적으로. 이제 앤더슨은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분쟁 속에서 목숨을 걸고 있었다. 머리로는 그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안전하기를 바랐다. 집에 있기를 바랐다. 카터를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앤더슨마저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앤더슨은 스스로 선택하는 성인이었고 자신조차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내면의 악마들에게 이끌리고 있었다. 훗날 앤더슨이 명상을 시작하고 자신의 직업적 선택을 더 깊이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는 초창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삶과 죽음이 즉각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모든 것이 벗겨지고 날 것 그대로이며 진짜인 곳에 있어야 했다. 그는 사람을 무너뜨릴 만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시험해야 했다.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던 것이다. 직업적으로 그 선택은 결실을 맺었다. 앤더슨은 진지한 기자라는 평판을 쌓았다. 얼마나 위험하든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였다. 그는 채널 1에서 일했고 이후 ABC 뉴스로 옮겼으며 결국 CNN에 자리 잡아 널리 알려진 인물이 되는 커리어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 성공에는 대가가 있었다. 그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사람으로 남았다. 사람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믿었다. 글로리아도 계속 일했다. 디자인하고 창작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멈춰서는 것은 자신이 잃은 것들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1970년대에 자신의 디자이너 청바지 라인을 출시했고 자기 이름을 의류에 붙이고 직접 대중 앞에 나서 홍보한 최초의 유명 인사들 중 하나가 되었다. 그 청바지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에게 수천만 달러를 벌어주었으며 새로운 세대에게 그녀를 패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향수, 홈 제품, 액세서리를 디자인하며 물려받은 밴더빌트 재산과는 별개의 사업 제국을 만들었다. 하지만 돈과 성공은 카터의 죽음이 만든 공허를 채울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다. 한 아들은 죽음으로 잃었고 또 다른 아들은 소원암으로 잃었다. 스탠이 있었다. 안정적이고 믿음직했지만 그는 자신의 사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거의 대중 앞에 나서지 않았고 조경 사업을 키우며 딸들을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키우고 있었다. 앤더슨도 있었다. 하지만 앤더슨은 지구 반대편에서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분쟁 속에 목숨을 걸고 있었고 물리적으로 곁에 있을 때조차 감정적으로는 거리를 두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가 있었다. 어딘가에 살아있지만 닿을 수 없는 아들. 떠나기로 선택하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은 아들이었다. 긴 침묵과 다시 이어진 관계의 긴 침묵은 38년 동안 이어졌다. 크리스토퍼가 가족에게서 떨어져 지낸 시간이었다. 그는 가명을 사용해 음악 활동을 이어갔다. 비교적 은둔한 삶을 살았다. 글로리아, 앤더슨, 스탠과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의 전 약혼녀 에이프릴 샌드마이어는 어떤 형태로든 그의 삶에 남아있었지만 크리스토퍼의 일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에게조차 미스터리로 남았다. 앤더슨은 성장에 존경받는 기자로 자리 잡았고 결국 CNN에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앵커가 되었다. 그는 상을 받았고 세계적인 주요 사건들을 취재했으며 밴더빌트라는 이름과 완전히 별개의 커리어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앤더슨 쿠퍼를 떠올릴 때 그들은 혈통이나 철도 재벌, 상속 재산이 아니라 저널리즘을 떠올렸다. 그는 크리스토퍼가 하려 했던 일을 해낸 셈이었다. 가족의 유산과 독립된 정체성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앤더슨은 크리스토퍼를 잊지 않았다. 형이 사라졌을 때 그는 10살이었다. 그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형, 아버지를 잃은 직후 찾아온 또 하나의 상실. 앤더슨이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인터뷰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크리스토퍼 모양의 빈자리가 있었다. 글로리아는 우아하게 나이 들어갔고 90대가 되어서도 활발하고 창의적으로 살았다. 그녀는 디자인하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쓰고 계속 살아갔다. 하지만 언젠가 크리스토퍼가 돌아오기를, 사라졌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은 멈추지 않았다. 2016년 글로리아는 92세였다. 앤더슨은 그녀에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어머니와 아들이 자신들의 삶, 상실, 그리고 수많은 비극의 잔해 속에서 쌓아온 관계에 대해 나누는 대화였다. Nothing Left Unsaid는 2016년 4월 HBO에서 공개되었다. 그것은 친밀하고 솔직했으며 어떤 장면에서는 고통스러웠다. 그들은 와이엇에 대해, 카터에 대해, 글로리아의 어린 시절 양육권 재판에 대해, 그리고 앤더슨의 커리어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크리스토퍼가 선택한 사생활을 존중하는 마지막 행위였다. 하지만 가족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부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글로리아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지만 다큐멘터리는 3명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그가 어디에 살고 있었든, 은둔 속에서 어떤 삶을 만들었든, 어머니와 동생이 만든 그 영화를 보았고 무언가가 달라졌다. 어쩌면 그는 어머니가 92세라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삶의 해가 유한하며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앤더슨이 가족과 상실, 그리고 앤더슨이 겨우 10살이었을 때 사라진 형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무죄가 어떤 구멍을 만들었는지 이해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직 생기 있고 또렷하지만 분명 마지막 세월을 보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화해할 기회가 무한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너무 오래 기다리면 어떤 문은 영원히 닫힌다는 사실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더 단순했을 수도 있다. 38년의 분노, 스스로 선택한 유배, 자신을 상처 준 가족과 너무도 분리된 삶을 만든 세월 끝에 크리스토퍼는 그저 지쳤을지도 모른다.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는 것에 지쳤고 소원함에 지쳤고 가족 퍼즐 속 빠진 조각으로 남아있는 것에 지쳤을지도 모른다.
거의 4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말이다. 마지막 화해 크리스토퍼의 전 약혼녀 에이프릴 샌드마이어는 침묵의 세월 내내 어떤 형태로든 그의 삶에 남아 있었고 그의 뜻을 대신해 가족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연락이 가능하도록 도왔고 1978년부터 존재해온 간극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으며 더 이상 서로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었다. 상처는 오래되었고 겉으로는 딱지가 앉았지만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38년의 소원함은 전화 한 통이나 편지 한 장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다. 그리고 에이프릴은 그 시작을 도왔다. 앤더슨은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뒤 자신과 크리스토퍼가 다시 연락하게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두 사람은 영화가 공개된 뒤 몇 달 동안 3번 만났다. 38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뒤에 3번의 만남이었다. 그 대화들은 낯설고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피로는 형제였지만 그 외의 거의 모든 면에서는 낯선 두 남자였다. 크리스토퍼가 떠났을 때 앤더슨은 10살이었다. 이제 그는 48, 거의 50살이 되었고 형이 전혀 모르는 삶 전체를 쌓아왔다. 크리스토퍼는 떠났을 때 25이었다. 이제 그는 63이었고 가족의 일부로 산 시간보다 떨어져 산 시간이 더 길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38년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설명을 해야 할까? 사과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 간극이 없었던 것처럼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까?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늘 조심스러운 앤더슨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들이 만났고 화해했다는 것만 확인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글로리아와 크리스토퍼도 다시 만났다. 1978년 이후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한 것이다. 그녀는 92세였고 그는 60대였다. 마지막으로 같은 방에 있었을 때 그는 젊은 남자였다. 치료사의 개입에 분노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처받았으며 타협보다 유배를 선택했다. 이제 두 사람은 모두 늙어 있었다. 수십 년의 삶에 의해 달라졌고 서로가 보지 못한 상실을 각각 짊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떠나게 만든 일에 대해 이야기했을까? 글로리아는 치료사에 대해 그를 더 잘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누군가가 그의 삶에 개입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사과했을까? 크리스토퍼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떠나 있었는지 설명했을까? 치료사가 사라진 뒤에도, 글로리아가 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카터가 죽고 앤더슨에게 형제들이 필요했을 때조차 왜 모든 연락을 끊고 있었는지 말했을까? 그들은 용서를 찾았을까? 아니면 그저 받아들임에 도달했을까? 무언가를 다시 쌓았을까? 아니면 부서진 것을 인정했을 뿐일까? 그들이 나눈 대화의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로 남아있다. 크리스토퍼는 성인이 된 이후의 삶 전체를 대중의 시선 밖에서 보냈다. 이제 와서 인터뷰를 하거나 처음부터 자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던 세상에 자신을 설명하려 들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돌아왔다. 조심스럽게, 신중하게나마 돌아왔다. 가족은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 다시 함께 있었다. 그 화해는 3년 동안 유지되었다. 글로리아는 오랫동안 유령 같았던 아들을 다시 알아갈 수 있었다. 앤더슨은 형을 되찾았다. 자신의 조용한 삶을 유지하던 스탠도 다시 모든 형제들이 가족의 이야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38년의 이별은 몇 번의 대화로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무언가였다.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이었다. 마지막 작별과 밴더빌트의 유산 마지막 작별. 글로리아 밴더빌트는 2019년 6월 17일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95세였고 불과 한 달 전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았다. 진단은 갑작스러웠고 준비할 시간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자비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긴 삶을 살았고 엄청난 것들을 이루었으며 자신이 떠난 뒤에도 남을 예술과 패션을 만들어냈다. 사업을 일구었고 책을 썼고 네 아들을 키웠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무너졌을 비극들을 견뎌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맨해튼에 제출된 유언장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의 유산 가치는 약 150만 달러로 평가되었다. 사람들이 예상했던 수억 달러와는 거리가 멀었다. 글로리아는 평생 큰 돈을 썼고 좋은 사업적 결정과 함께 좋지 않은 결정들도 내렸으며 자신이 믿는 일에는 아낌없이 기부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 끝이 없어 보였던 밴더빌트의 철도 재산은 예전 규모의 작은 일부로 줄어들어 있었다. 그녀는 맨해튼 30 비크먼 플레이스에 있는 협동조합 아파트를 스탠에게 남겼다. 그 가치는 약 120만 달러였다. 나머지 재산은 앤더슨에게 돌아갔다. 크리스토퍼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글로리아가 그와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의 소원함이 너무 오래 이어져 오래전에 세워진 상속 계획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밴더빌트의 재산과 독립된 삶을 만들어 온 크리스토퍼는 아마 아무것도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앤더슨은 인터뷰에서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기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글로리아는 그의 어린 시절 내내 상속을 믿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해왔다. 상속은 주도성을 파괴하고 사람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앤더슨은 자신을 기다리는 금 냄비 같은 것은 없다고 믿으며 커리어를 쌓았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아들에게도 큰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는 글로리아에게서 목적 없는 분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잃은 삶의 의미를 주며 물려받은 돈에 의존하는 것은 자신만의 유산을 만들 동력을 빼앗는다는 것을 배웠다. 글로리아의 장례식은 비공개로 치러졌다. 가족은 어떤 아들들이 참석했는지 발표하지 않았다. 여전히 사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일부 가족들을 존중하기 위해서였다. 앤더슨은 장례식이 아니라 CNN에서 추모의 말을 전했다. 텔레비전에서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시청자들에게 어머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몇 주에 대해 이야기했다. 작별 키스를 할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것. 그러면 그녀가 그를 바라보며 자신도 사랑한다고, 너도 그걸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는 자신이 정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태어난 순간부터 알고 있었고 남은 평생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스태튼 아일랜드의 밴더빌트 가족 묘지에 묻혔다. 그녀가 인생의 사랑이라고 불렀던 남편 와이엇 곁에, 그리고 그녀를 영원히 바꾸어 놓은 아들 카터 곁에 잠들었다. 그녀의 가장 가까운 가족 중 마지막 사람, 그녀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마지막 사람이 떠난 것이다. 내 아들에게 남은 것 무엇이 남았을까? 러폴드 스타니슬라우스 스토코프스키. 더 잘 알려진 이름으로 스탠은 이제 74세다. 그는 아내 에밀리와 조용히 살고 있으며 딸 아브라와 오로라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뉴욕과 뉴잉글랜드에서 조경 사업을 운영하고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며 늘 원했던 사적인 삶을 살고 있다. 글로리아의 네 아들 중 그는 유일하게 대중의 관심을 추구하지 않았고 밴더빌트 유산과 눈에 띄게 싸우지도 않았으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기대에 짓눌린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크리스토퍼 스토코프스키는 72세다. 그는 여전히 대부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여전히 사생활을 지키고 여전히 은둔적이며 대중이 알지 못하는 이름으로 음악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리아의 마지막 세월에 이루어진 가족과의 화해는 그에게 무언가를 돌려주었지만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지를 바꾸지는 않았다. 그는 수십 년 전 사생활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지켜왔다. 앤더슨 쿠퍼는 57세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자 중 한 명이며 CNN에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60미니츠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0년 그는 대리모를 통해 아버지가 되었고 아들에게 와이언 모건 쿠퍼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아이가 결코 만나지 못할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앤더슨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외롭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와이엇은 1978년에 떠났고 카터는 1988년에 떠났으며 글로리아는 2019년에 떠났다. 이제 그는 자신의 직계가족 중 마지막 사람, 비극이 닥치기 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라고 말했다. 카터는 영원히 23살에 멈춰 있다. 너무 깊이 느꼈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살아낼 방법을 찾지 못했던 부드럽고 사려 깊은 젊은이로 남아있다. 그의 죽음은 그를 알던 모든 사람을 바꾸어 놓았고 이미 수많은 비극을 겪은 가족 안에서 중심이 되는 비극이 되었다. 4명의 아들, 4개의 완전히 다른 결말. 스탠은 사생활 속에서 평화를 찾았고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만들었다. 크리스토퍼는 떠남으로써 평화를 찾았다. 밴더빌트라는 이름이 만든 서커스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숨 쉴 수 있을 만큼 가족과 분리된 정체성을 만들었다. 앤더슨은 일과 저널리즘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혼돈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평화를 찾았다. 그리고 카터는 그것을 찾지 못했다.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영원히 답이 없을 질문들을 남겼다. 글로리아는 평생 어린 시절 자신이 갖지 못했던 가족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여러 면에서 그녀는 성공했다. 그녀에게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를 사랑한 네 아들이 있었다. 너무 일찍 끝나긴 했지만 와이엇과의 행복한 결혼도 있었다. 창작의 성공, 사업의 성공, 문화적 영향력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대부분의 사람을 무너뜨렸을 상실들도 있었다. 사랑한 남자를 잃었다. 한 아들을 죽음으로 잃었다. 또 다른 아들을 수십 년간의 소원함으로 잃었다. 자식들이 자신이 대신 싸워줄 수 없는 악마들과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벤더빌트라는 이름은 돈과 명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얻지 못할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압박과 기대, 그리고 왕족이 없다고 말하는 나라에서 미국식 왕족의 후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무게도 가져왔다. 글로리아의 아들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 무게를 감당했다. 어떤 이는 짊어졌고, 어떤 이는 거부했으며, 어떤 이는 그 무게에 짓눌렸다. 이 이야기에는 깔끔한 교훈이 없다. 비극을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도덕적 결론도 없다. 어떤 가족들은 상실에 의해 깊이 새겨지고 그 상실은 그 이후의 모든 것을 형성한다. 벤더빌트가 그런 가족이었다. 글로리아의 세대, 카터의 세대, 앤더슨의 세대. 그들 각자는 자신들보다 먼저 시작되었고 자신들보다 오래 남을 슬픔을 짊어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과거의 유산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을 바꾸었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묻어두려 했던 역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으세요. 다음 보물은 곧 공개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